네, 안녕하십니까. 조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여러분의 목표 점수를 확실히 하신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가 라는 전략을 한번 세워 주셔야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아주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죠. 자, 우리는 알고리즘,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설계라는 과목이 60점 만점이기 때문에 모두 다 맞으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데이터베이스, 신기술, 전산 영어와 상관없이.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만약에 알고리즘 과목이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되었을 경우에도 합격을 해야 된다. 자, 이 자신감을 항상 가지셔야 합니다. 만약에 알고리즘에서 한 개 틀렸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신기술, 전산영어에서 그 한 개가 10점 분량이기 때문에 커버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알고리즘 부분이 너무너무 어렵게 나왔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체 6개 중에서 2개를 틀렸어요. 그럼 몇 점이 날아가는 거죠? 20점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데이터베이스 20점, 신기술 10점, 전산영어 10점에서 20점을 우리가 획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과목의 만점이 20점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20점을 모두 맞는 거는 사실 힘들다고 봤을 때 뭐 하나 정도 틀렸다. 그래도 데이터베이스는 한 문제당 배점이 4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5문제 중에서 만약에 4개를 맞았다. 그러면 16점을 획득하기 때문에 역시나 알고리즘에서 만약에 2개 틀리면 20점을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만약에 16점을 커버를 했다 그러면 전산영어 신기술에서 나머지 4점 이상을 커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전산영어도 한 문제당 2점 해당이 되고 신기술도 한 문제당 2점 해당되기 때문에 적어도 신기술에서 한 문제, 전산영어에서 한 문제 정도는 맞춰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의 최종 목적은 알고리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마스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목숨 걸지 말고요. 물론 그 부분을 충실히 학습을 해야 되지만 나머지 데이터베이스, 신기술, 전산 영어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아주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목적은 한 번에 합격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합격을 하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을까?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마스터 시켜 드리는 거는 알고리즘 강의에서 다 했고요. 그죠? 그 강의를 충실히 들으셨다면 알고리즘만으로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의외의 변수라는 게 항상 있다고 봤을 때 항상 보험용으로 데이터베이스와 나머지 과목들을 준비해 달라는 얘기를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시간이고 이제 키와 무결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사실 키와 무결성이 우리 정보처리 기능사에서는 단답형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출제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파트예요. 그쵸? 이 키와 무결성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외울 거는 정확하게 외워 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데이터베이스도 알고리즘처럼 외워서 될 게 아니라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용어들 위주로 정리될 거니까 잘 정리하셔서 따라와 주시길 바라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 중에서 테마별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내용이 이만큼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우리 정보처리 기능사에서는 이 SQL이나 DBMS 응용 데이터베이스까지는 잘 출제가 안 되고 주로 출제된다면 이 무결성, 모델링, 정규화까지가 출제가 될 겁니다. 저의 수업 이 스케줄은 이번 시간에 무결성과 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에 모델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알아봐요. 사실 그 정보처리 기사나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그 과목에서는 이 모델링 하나만 갖고 한 1시간짜리 강의를 한 3개 정도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줄여서 우리 기능사에서는 용어 위주로 모델링을 한 강의에 보내드릴 겁니다. 자, 정규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사산업기사에서는 여러 개의 강의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려야 되지만 기능사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역시나 한 강의로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강의를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해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강의를 꼬박꼬박 챙겨서 들어달라는 거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 본격적으로 키와 무결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화면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또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또 외워주셔야 될 부분이 이제 relation이라는 부분인데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중에서 하나 배웠냐면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부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까지 순서대로 우리가 외우고 기억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 지난 시간에 강의를 제가 막 피를 토해가면서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벌써 다 까먹었으면 안 돼요. 릴레이션의 개념을 알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부터 데이터베이스까지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손짓으로 복습을 한번 해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를 뭐라고 불렀죠? 비트라고 불렀어요. 비트. 비트가 뭡니까? 바이너리 디지트의 약자죠. 이진수의 약자입니다.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니까 이진수니까 0 또는 1만 표현할 수 있는 비트예요. 비트가 모여서 뭐가 됐죠? 바이트가 되죠. 몇 개의 비트? 8개의 비트가 모여서 하나의 바이트가 되고 바이트가 모여서 워드가 되고 워드의 종류에는 하프워드, 풀워드, 더블워드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워드가 모여서 필드가 돼요. 필드라는 것은 어떤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 테이블에 세로 열을 의미하는 게 필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필드가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행이 만들어지죠. 이 행을 우리가 레코드라고 불렀어요. 자, 이 레코드, 다시 말해서 테이블에 열과 행이 만나서 하나의 테이블이 구성된다면 그걸 우리가 파일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파일 데이터 시스템이죠. 파일. 그럼 파일들이 여러 개가 모이면 하나의 큰 데이터베이스가 되죠. 자, 우리는 사실 파일 시스템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칠판에 보고 계시는 이 표 있죠? 이 표가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파일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파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이 표를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그냥 테이블이라고 부르세요. 테이블. 자, 테이블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테이블보다는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말, 좀 더 포괄적인 말이 바로 이 릴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릴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래 릴레이셔널의 의미는 영어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A와 B와의 관계. 그죠? 관계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 관계라는 말은 이 테이블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있죠. 이 사람들의 데이터는 무지 서로 간에 연관성이 있는 관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냐면 여기에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모 학교의 학생들이겠죠. 뭐 학과도 있고 학년도 있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 어떤 학교의 학생들이니까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사친구에 회원가입을 하고 이 강의를 듣고 계시고 제 강의를 듣고 계시다면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관계로 연결이 돼 있다.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정보 처리를 듣는 관계가 연결이 돼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수많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많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형태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불러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중요한 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 테이블이죠. 그래서 이 테이블을 다른 말로 릴레이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 충분히 문제가 나오고요. 저 릴레이션이라는 게 답으로 나온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릴레이션은 뭐다? 필드와 그리고 열로 레코드로 구성되어 있는 테이블 형태의 어떤 값들, 그죠? 서로 연관성 있는 데이터들의 모임을 뭐라 하는가? 릴레이션을 한다. 다른 말로 테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시험 문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그러면 이 릴레이션 속에는 어떠한 개체들, 어떠한 속성들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하나 둘 짚어보기로 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 전체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이거 전체를 하나의 릴레이션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럼 이 릴레이션에 속해 있는 것 중에서 세로로 되어 있는 이거 학번, 그죠? 학번, 이름, 그 다음에 학년, 그 다음에 학과 이렇게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전부 다 우리가 뭐라 부른다? 속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제가 일부러 교재에도 이렇게 줄을 안 쳐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따라오라고 이렇게 다 비워놨습니다. 각 부분의 명칭들을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니까 잘 듣고 메모까지 해주시길 바라요. 자, 속성 영어로 말한다? attribute라고 합니다. attribute. 자, 시험 문제에서 참 치사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답이 뭐냐면 답이 내가 이제 문제를 읽어보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답의 속성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완전 주관식이 아니라 40개의 답항 속에서 답을 찾는 거잖아요. 그럼 40개의 답항에 뒤져보니까 속성이라는 말이 없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땐 틀림없이 답이 속성인데 속성이 없어요. 그럼 뭘 찾아야 된다? 영어로 찾아야 되겠죠. attribute 찾아야 됩니다. 근데 attribute라는 영어도 없는 거야. 치사하게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attribute 이렇게 적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 저렇게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의 영어 실력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죠? 반드시 속성, attribute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파일 시스템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 불렀죠? 그쵸? 필드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앞으로는 필드라고 안 부를 겁니다. 속성이라고 부를 겁니다. 왜 필드라고 안 부르냐면 필드는 파일 시스템에서 부르는 용어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릴레이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세로 열을 우리가 속성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누가? 데이터베이스 과거에 연구했던 박사님들이, 교수님들이 그렇게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학번, 이름, 학년, 학과의 속성들이 모여서 하나의 뭐가 되느냐. 자, 그 부분들이 00 학번이 0001, 이름, 그리고 학년, 또 학과 이렇게 모이면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만들어지겠죠.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 이렇게. 자, 또 한 명의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또 한 명의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또 한 명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데이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튜플이라고 불러요. 튜플. 잘 기억합니다. 튜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파일 시스템에서는 얘네들을 뭐라 불렀다? 레코드라고 불렀죠. 근데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부분을 튜플이라고 부릅니다. 튜플. 잘 기억하세요. 튜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튜플들을 모아서, 이런 튜플들 여러 개를 모아서 우리는 이름하여 뭐라 부르느냐? 바로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튜플의 모임이 바로 인스턴스입니다. 기억하세요. 튜플의 모임을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부른다. 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어트리뷰트, 속성, 튜플, 인스턴스 전부 다 시험에 나왔던 용어입니다. 우리는 단답형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설명이 쭉 나오고 이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답방 속에서 그 값을, 그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인스턴스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자, 이런 릴레이션이 만들어져 있어요.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테이블 전체, 다시 말해서 이 속성이라는 것은 테이블을 구축하는 하나의 틀이에요. 그죠? 이 속성들이 만들어지면 그 속성에다가 데이터 값이 입력이 되는 거잖아요. 이 속성의 틀, 속성의 모임이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속성의 틀, 이 틀을 우리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개념적으로 배웠지만 이걸 구조, 틀이다 해서 우리를 이름하여 스키마라고 부르는 거죠. 이 릴레이션의 스키마는 속성의 모임으로 되어 있는 어떤 틀을 얘기하는 게 바로 스키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테이블 내를 들여다보니까, 릴레이션을 들여다보니까 이 안에서 학번, 이름, 학년, 학과 중에서 그 속성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름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세 명의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이름은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검색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이 출력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3개만 나눠놓은 거잖아요. 만약에 데이터의 개수가 수십만 명이라면, 만약에 네이버라는 그 국내 최고의 포털 사이트의 회원수가 만약에 수천만 명이라면 그 중에서 같은 이름이 한 명도 없을까요? 뭐 같은 이름이 한 명밖에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동명이인이 무지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이나 학년이나 학과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학과, 같은 이름, 같은 학년이 존재할 수 있지만 학번이라는 거 또는 여러분이 많이 쓰는 아이디라는 거, 이거는 회원가입할 자체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성, 학번, 이름, 학년, 학과 중에서 유일한 값을 나타낼 수 있는 속성을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 부르냐면 기본 키라고 불러요. 요 학번 밑에 밑줄을 이렇게 꺼놨거든요. 밑줄을 이렇게 꺼놨어요. 밑줄이 끄어져 있는 속성은 우리가 이름하여 기본 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키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게 될 건데, 키라는 말의 의미는요. 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말로 하면 식별자라고 합니다. 식별자.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거. 어떤 그 검색창에다가 어떤 그 문자를 입력했을 때 그 문자가 탁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식별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기본 키는 전체 속성 중에서 그 사람의 값을 유일하게 검색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키다, 기본 키다, 식별자다, 기본 식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어떤 용어가 지금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도메인이라는 용어, 이것도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왔던 용어죠. 자, 도메인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인터넷 그 주소에서 도메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여러분 뭐
이거는 우리 시험에 그 신기술 관련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터넷에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 주소를 입력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검색창에다가 뭐 여러분 학교 이름 딱 치고 여러분 학교로 들어가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주소를 이렇게 입력하잖아요. http www.기사친구.com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주소를 입력해서 인터넷 익스플로어 창에서 어떤 사이트로 접속을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입력하면 원래 원리대로 하면 컴퓨터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컴퓨터가 우리 인간의 문자를 알아먹을 수 있느냐? 못 알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입력하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211.34.5.7 뭐 이런 식으로 http 이렇게 입력을 해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IP 주소라고 불러요. IP 주소. IP 주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주소를 우리는 IP 주소라 하고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주소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도메인 주소라고 합니다. 도메인 주소. 그러면 이 도메인 주소를 우리가 입력하면 컴퓨터의 기계에 들어갈 때는 IP 주소로 바뀌게 돼 있거든요. 이 바뀌는 서버를 우리가 DNS 서버다.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 문제에서 이 문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또 이 도메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이 밑에 설명했다고 이 밑에 막 받아 적어놓고 얘가 이거다 이러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얘가 뭐다? 얘를 우리가 도메인 주소다 또는 도메인 명이다, 도메인의 이름이다, 도메인 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를 우리가 IP 주소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도메인명의 도메인하고 이 도메인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어디서 나온다? 신기술 동향에서 나올 가망성이 있고 또는 전산 영어에서 영어로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인간이 알아먹을 수 있는 이런 문자화된 주소를 도메인명이라 하고 도메인 주소라 하고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는 숫자로 된 주소를 우리가 IP 주소라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 주소를 입력했을 때 컴퓨터에 들어갈 때는 DNS라는 도메인 네임 서버라는 게 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주소로 이렇게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메인 주소와 IP 주소 상호간에 서로 변환을 담당하는 게 DNS 서버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두세요. 그쵸? 자, 그 의미의 도메인하고 이 도메인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울게요, 다시. 메모 들어간 사람은 화면 일시정지 시켜놓고 이거 근처에다 메모하지 마시고 다른 데 메모하세요. 이거랑 똑같은 말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 이 도메인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도메인이라는 말은 한 속성에 나타낼 수 있는 값의 범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속성에 나타낼 수 있는 값의 범위다. 자, 여기에 속성을 보면 학년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만약에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사람들의 학교가 만약에 뭐뭐뭐 대학이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대학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있죠. 물론 의대나 뭐 다른데 6학년까지 있는 학과도 있긴 있지만 만약에 기본적으로 4학년까지 존재하는 학과다 그러면 여기에 학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숫자가 1부터 4까지밖에 못 들어가죠. 그쵸?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5학년이라고 예를 들어서 조대호라는 학생이 여기 학년이 5학년이다 이렇게 넣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년이라는 속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1부터 4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도메인 범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학년의 도메인은 1부터 4다. 그죠? 만약에 성별이 있다면 성별의 도메인은 무엇입니까? 남과 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는 그 성별이 남, 여 말고 또 있대죠. 다른 성별이. 뭐 있답니까? 그쵸? 아줌마 있대죠. 농담입니다. 자,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웃기려고 할 때는 웃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겠죠. 아줌마들,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대한민국 대표 아주머님들께서는 열받으시면 안 돼요. 그쵸? 우리나라의 그 부모님들이 상당히 강하다는 말을 표현을 하는 거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아줌마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가 할 수 있는 일, 여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대표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자, 속성은 속성에 나타날 수 있는 그 범위의 조건, 그 조건을 우리가 도메인이다. 한 예를 더 들게 되면
생년월일에 월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1부터 12까지밖에 없죠. 근데 13월 이렇게 입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도메인. 자, 그럼 우리가 여기는 전체에 대한 용어를 정리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서 차수와 카디널리티라는 용어가 종종 또 나옵니다. 자, 차수가 뭐냐면 차수는 속성의 개수예요. 속성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그쵸? 그래서 차수는 4가 된다는 거. 차수의 의미는 뭐다? 속성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다. 자, 이해하시고요. 그럼 카디널리티는 3이에요. 뭡니까? 이거는 튜플의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튜플의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선생님, 튜플 4개 아닙니까? 3개잖아요. 1명, 2명, 3명. 이 튜플은 얘를 의미하는 거죠. 얘는 튜플이 아닙니다. 그죠? 얘는 스키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튜플이 3명이 있으니까 튜플의 수, 카디널리티는 3이고, 속성은 하나, 둘, 셋, 4개니까, 차수는, 디그리는 4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사실 이 릴레이션이라는 이 전체 하나를 두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왔죠. 이 용어 중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시험에 한 문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상당히 중요한 페이지죠.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조금 줄여서, 아까 그 표를 조금 줄여서 보여드립니다. Entity Relationship Diagram이라고 해서 이거는 ERD라고 합니다. ERD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모델링을 배우게 될 건데, 모델링이라는 말 자체가 설계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되어서, 비전공자인 어떤 그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하나 짜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짤 때 고객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짜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프로그램을 짜줄 때 그냥 컴퓨터 키보드에다 막 입력해서 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종이에다가 설계 도면을 막 그려야 되겠죠. 그 설계 도면을 그리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ERD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테이블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 거예요.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런 릴레이션을 만들어서 컴퓨터에다 입력해 놓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그때그때 검색할 수 있게 해야 되죠. 그럼 이 데이터를 만들기 전에 우리는 A4 용지나 뭐 이렇게 설계 도면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막 받아 적을 때 이렇게 그리지는 않습니다. 설계하는 단계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방법을 피터 첸이라는 사람이 만든 ER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방법을 누가 개발했다? 피터 첸이라는 사람이 개발했다. 이 말은 전산 영어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Entity Relationship Diagram이라는 ERD를 뭐 만든 사람은 뭐 피터 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 도형을 뭐로 하느냐? 답은 ERD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면 이 테이블을, 이 릴레이션을 만들 때 학생이라는 릴레이션을 만들겠습니다. 자, 학생이라는 릴레이션을 만들겠습니다 할 때 학생이라는 이 릴레이션의 이름을 이렇게 직사각형을 통해서 만들어줍니다.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선분으로 이어서 이렇게 속성을 동그라미로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타원. 동그라미 붙여서 그 중에서 내가 학번을 기본 키로 하겠다라고 하면 학번 밑에다가 이렇게 밑줄까지 꺼줍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또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사람들은 피터 첸이 만든 ER 다이어그램으로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된다? 얘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설계 도면에서 이게 그려져 있으면 컴퓨터에 입력하고 들어갈 때는 이 틀이 들어가는 거야. 그죠? 이 모양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데이터만 입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또는 어떤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름 쓰고 아이디 쓰고 뭐 주민번호 쓰고 뭐 다 쓰잖아요. 다 쓰고 난 다음에 회원가입 버튼을 딱 누르면 그 회사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릴레이션에 여러분의 데이터가 쫙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관리가 되는 거야. 그쵸?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는지 알겠죠?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은 짧은 강의지만 들어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활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은 기사친구에 회원가입을 하고 또 뭐 게임 사이트에 게임을 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또 뭐 학교 사이트 회원가입하고 인터넷에 수많은 여러분의 개인정보로 회원가입을 했을 거란 말이죠. 쇼핑몰도 마찬가지고 그 회원가입을 하면서 나의 이 소중한 정보가 그 회사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피터 첸이 만든 ER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실제 컴퓨터에는 이렇게 입력이 돼요. 그 다음에
이 Information Engineering ERD라고 해서 이거는 정보공학적 표현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똑같은 이 모양을 우리가 이렇게도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학생이라는 이 릴레이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이렇게 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속성 4개를 적는 거죠. 학번, 이름, 학년, 학과 이렇게 속성 4개를 적어 놓으면 역시나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그림이 떠올라야 됩니다. 실제 컴퓨터에 입력될 때는 이렇게 입력될 거니까. 그쵸? 우리가 설계 도면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또 그려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린 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양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제임스 마틴에 의해서 정보공학적 표현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터 첸의 ER 도형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제임스 마틴이 만든 정보공학적 표현 방법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모델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모델링 공부할 때 보면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ER 도형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ER 도형을 통해서 정보공학적 표현 방법으로 표현한 다음에 실제 컴퓨터에다가 뭐 SQL이라는 스트럭처 쿼리 랭귀지라는 거 우리 다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랭귀지를 통해서 컴퓨터에 입력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면서 컴퓨터의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 개념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내가 지금 뭘 하는지 그 느낌을 아시겠죠? 그쵸? 자, 좋습니다. 자, 이 형태의 이제 개념을 잡아드렸고,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공부할 본격적인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뭐 한 20-30분 계속 제가 열심히 떠들었는데 뭐 시간이 더 지났습니까? 자,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 시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아야 될 게 바로 키와 무결성이잖아요. 이 키와 무결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장시간을 앞에 개념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쵸? 물론 앞부분에 시험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부분의 내용들이 전부 다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키와 무결성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키에 대한 개념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식별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키는 식별자입니다.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다시요. 자,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단일 속성 또는 속성의 그룹을 우리가 식별자라고 합니다. 키라고 하죠. 키를 다른 말로 식별자라고 합니다. 식별자. 자, 무슨 뜻이냐면 이 식별자의 특성은 유일성과 최소성을 갖고 있다 그랬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제 학생이라는 테이블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는데 학번이라는 거, 주민번호, 이름, 학년, 학과 중에서 그 사람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다는 게, 튜플이라는 게 얘네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조대호라는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 그 사람만 찾을 수 있는 방법, 지금 데이터는 3명밖에 없지만 수천 명의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조대호의 동명이인은 많겠죠, 사실. 그렇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겠죠. 근데 이 사람을 찾고 싶은 거야. 누구? 나를 찾고 싶은 거야. 저라는 사람. 저희 학번은 0002예요. 저희 주민번호는 4567이에요. 이 사람을 찾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검색창에다가 뭘 두드리면 이 사람만 탁 튀어나옵니까? 조대호라고 입력하면 이 사람만 탁 튀어나옵니까? 아니죠. 동명이인이 쫙 다 튀어나오겠죠. 학년 1학년쯤 어떻게 됩니까? 1학년 전체가 다 나오겠죠. 학과 코드 B 입력하면 B 학과에 다니는 학생들 다 나오겠죠. 그 사람만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값은 학번과 주민번호밖에 없어요. 그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학번과 주민번호는 그 사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값이에요. 이걸 우리가 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키가 될 수 있는 것은 학번과 주민번호밖에 없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여기 보세요. 단일 속성과 속성의 그룹도 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별자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을 검색할 때 학번과 이름을 동시에 검색창에 입력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죠? 또는 주민번호와 학년을 동시에 입력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유일한 데이터가 나오죠. 그러니까 키라는 개념은 한 개짜리도 키지만 복합 속성이라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조회하는 것도 하나의 키, 식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키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슈퍼키라고 얘기하는 이 슈퍼키는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야. 자, 슈퍼키의 종류를 한번 적어볼까요? 슈퍼키가 될 수 있는 것은 학번, 슈퍼키 맞아요. 그쵸? 그 사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죠. 또 주민번호, 주번이라고 쓸게요. 주민번호, 그 사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죠. 또 학번과 이름, 자, 이렇게 쓰면 그 사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죠. 또 학번,
주민번호, 뭐 학년, 자 이렇게 입력해도 그 사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슈퍼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후보키, 기본키, 대체키, 외래키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면 그 사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의 슈퍼키 중에서 나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학교에 다시 가서 그 학교의 서무과에 가서 저 졸업증명서를 떼러왔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서무과의 직원이 여러분에게 학번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겠죠. 왜 학번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의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묻는 거잖아. 여러분이 기사친구에 전화하셔가지고 저 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기사친구 직원이 뭐라 부릅니까? 아이디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묻겠죠. 그러니까 네가 누군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묻는 거잖아요. 그래야 졸업증명서를 떼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었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물을 거야? 학번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겠습니까? 아니면 주민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겠습니까? 아니면 학번과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학번이라고 묻는 거나 주민번호를 묻는 한 개짜리로 묻는 게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후보키라고 하는 얘기는 슈퍼키들 중에서 그 속성의 값이 단일 속성인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후보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보키. 그럼 여기서 후보키는 뭐야? 얘네가 후보키가 되는 거죠. 이게 후보키가 되는 거야.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후보키. 뭐에 대한 후보키야? 실제로 우리가 정해야 될 것은 뭘 정해야 되냐면 이 릴레이션 속에, 이 테이블 속에 기본 키를 정해야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야. 왜? 기본 키를 정해놔야만 그 사람을 유일하게 찾을 때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 키로 사용할 수 있는 거에 해당하는 후보는 학번과 주민번호란 얘기야. 그쵸? 기본 키를 사용할 때 두 개의 복합 속성을 쓸 수는 없어요. 이런 거 쓸 수가 없어요. 단일 속성으로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 키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후보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일 속성으로 된 거. 다시 말해서 후보키의 정의는 슈퍼키들 중에서 단일 속성 또는 속성의 그룹들 중에서 단일 속성에 해당되는 것을 뽑아낸 것. 얘네들을 우리가 후보키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 후보키의 개념은 기본 키가 될 수 있는 것들. 그죠? 기본 키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후보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학번과 주민번호 둘 다 기본 키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거 둘 중에서 이 두 개의 후보 중에서 여러분들은 기본 키로 뭘 쓰시겠습니까? 고객이 여러분에게 왔어요. 저 졸업증명서 떼러왔습니다. 그러면 주민번호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학번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묻는 게 편하겠어요? 학번의 길이가 아무래도 주민번호는 짧을 거 아니에요. 학번을 쓸 거 아니야. 나는 학번을 기본키로 쓰겠다. 그러면 이 학번이 뭐가 되는 거야? 기본키가 되는 거야. 근데 졸업한 지 한 20년, 30년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이 와갖고 학번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학번이 기억합니까? 기억을 잘 못하겠죠. 저 학번이 뭐더라? 저 까먹었는데요. 라면 그 사무실 직원이 뭐라고 묻겠어요? 그럼 주민번호 불러주세요. 학번을 까먹었을 때 주민번호는 학번을 대신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주민번호를 뭐라 부른다? 대체키라고 부른다는 거죠. 대체키. 근데요. 무조건 학번이 기본키고 주민번호가 대체키가 아니라 학번과 주민번호는 둘 다 기본키가 될 수 있는 후보키잖아요. 근데 어떤 학교에서는 이런 학교 있을 거예요. 어떤 학교에서는 학번 자체가 너무 긴 거야. 그럼 우리 학교는 주민번호를 기본키로 하기로 하자. 이렇게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민번호를 만약에 기본키로 쓰게 되면 학번이 뭐가 되는 거야? 대체키가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키를 정하면 후보키들 중에서 남는 것들이 대체키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너무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자, 마지막에 이 외래키는 따로 한 개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외래키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학생이라는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마지막에 학과라는 거 있죠. 원래는 이 학과에다 이렇게 조대호라는 학생은 컴퓨터 공학과다 이렇게 학과에다가 학과를 다 적으면 되지만 사실 이 테이블을 두 개로 분리를 시켜요. 우리가 나중에 정규화 과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정규화 과정은 이 테이블 안에 너무 복잡한 것들이 너무 많아 버리면 테이블에 문제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따로 떼놓을 거는 이렇게 따로 떼놓고 관리를 하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얘가 A 학과를 다니니까 나중에 얘를 이렇게 찾아가서 얘가 어느 학과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학과라는 테이블을 따로 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따로 둔다면 우리가 이 학번을 기본키, 프라이머리 키라고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테이블 내에서도 기본 키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테이블 내에서도 이 학과 코드가 밑줄 쳐 있고 얘가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로 지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과는 이렇게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죠.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서로 연결이 될 때 참조하는 테이블의 기본 키와 연결되어 있는 이 테이블의 이 학과 코드를 우리는 foreign 키다, 외래 키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외래 키는 foreign 키, 참조하는 테이블의 기본 키와 연결되어 있는 이 속성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외래 키라고 부른다. 여기까지가 키의 전부입니다. 자, 키에 대한 개념 확실히 이해를 하셨죠? 자, 어떤 키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시험에 키에 대한 문제는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키와 연관시켜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무결성, 인터그리티라는 무결성인데 역시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죠. 자, 자, 요거는 무결성을 하기 전에 키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한 건데 그림을 통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죠?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슈퍼키가 가장 큰 범위고 슈퍼키 안에 후보키가 존재하고 후보키 안에 대체키를 존재하기 전에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를 결정하게 되면 기본키를 제외한 나머지가 뭐다? 대체키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앞에 거랑 똑같은 내용이니까 키의 특성은 유일성과 최소성을 갖고 있고요. 이런 그림을 통해서 키의 포괄적인 범위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무결성에 대한 얘기인데 무결성이라는 것은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여 검색하거나 갱신하지 못하도록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능이다.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오늘날 이 데이터베이스 세상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로부터 해킹이나 침입을 당하지 않게끔 만들어서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형태의 개념을 우리가 무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권한이 없는 사용자들이 함부로 접근을 못하게 한다든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기사 친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기출문제 다운로드라든지 뭐 강의실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그 권한을 여러분한테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권한을 가진 사용자들로부터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을 지키는 것이 무결성의 목적이다. 자, 이 무결성을 만들어 줌으로써의 장점은 스키마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틀과 구조를 얘기하는 거였죠. 자, 데이터베이스의 틀과 구조를 정의할 때 일관성 조건을 오직 한 번만 명시할 수 있고요. DBMS가 뭐라 그랬습니까?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일관성 조건을 검사해서 응용 프로그램들은 일관성 조건을 검사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 게 장점이라면 이 무결성의 단점은 외래키라는 말, 아까 foreign키라는 말 설명드렸죠. 외래키. 참조하는 테이블의 기본 키와 연결되어 있는 아까 학과 코드 같은 게 외래키라고 했어요. 그 외래키 속성들은 참조하려는 테이블의 기본 키와 도메인이 같아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참조하려는 테이블의 기본 키와 도메인이 같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 페이지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서 참조하려는 테이블의 이 학과 코드가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얘가 기본 키가 되는 거고 이 테이블에서 얘가 외래 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과 코드가 ABC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ABC밖에 없는데 어떤 학생이 새로 이순신이라는 학생이 새로 가입했는데 얘가 4학년이고요. 학과가 D래요.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에 학과 테이블 안에는 ABC 학과 3개의 학과밖에 없는데 이 학생이 D 학과래요. 이거는 무결성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 말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하는 게 반드시 참조하려는 테이블의 기본 키와 도메인이 뭐한다? 같아야 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외래키의 속성의 개수와 참조하는 테이블의 기본 키의 속성의 개수도 역시 같아야 하고요. 외래키 값은 참조하려는 테이블의 기본 키의 값으로 존재해야 된다. 외래키 값은 참조하려는 테이블의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와 현재 테이블의 외래 키와 같이 연결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앞 페이지에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무결성의 의미 아시겠어요? 우리말로 하게 되면 깨끗하게 유지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깨끗하게. 외부로부터 침입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상적인 부분을 만들지 않게 만들기 위한 게 무결성이다. 이 무결성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무결성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많죠. 그 첫 번째가 널 무결성이다. 널이라는 말의 의미.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널. NULL. 자, NULL의 널이라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그 어떤 공간 안에 0이라는 값이 들어있어요. 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0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어떤 공간 안에 공백이 있어요. 띄어쓰기가 있어요. 그 안에 널입니까? 아닙니까? 널 아니에요. 띄어쓰기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널이라 해요. 자, 널 무결성은 릴레이션의 특정 속성 값이 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우리가 널 무결성이다. 지금 무결성의 종류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널 무결성이다. 뭐 말 속에 답이 있으니까 뭐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두 번째, 유니크 무결성. 유니크는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고유 무결성이에요. 릴레이션의 특정 속성에 대해 각 튜플들이 갖는 속성의 값들이 서로 달라야 한다. 서로 달라야 한다는 말 자체가 뭐다? 유일한 값이어야 한다. 이 뜻이죠. 그죠?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메인 무결성. 이거 앞에 제가 아주 많이 강조했던 거죠. 도메인 무결성. 도메인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 속성에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의 범위. 학년 같은 경우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성별 같은 경우에는 남녀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도메인이죠. 그럼 도메인 무결성은 특정 속성 값이 그 속성에 적용된 도메인에 속한 값이어야 한다. 1학년부터 4학년이어야 한다. 여기는. 그죠? 여기 만약 5학년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럼 무결성을 위배하게 된다. 무슨 무결성을 위배하게 된다? 도메인 무결성을 위배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키 무결성은 뭡니까? 키 무결성은 하나의 릴레이션에는 적어도 하나의 키가 존재해야 된다. 키 무결성이니까 그 어떤 그 릴레이션에도 무조건 하나의 키는 존재해야 된다. 기본 키가 존재하든 외래 키가 존재하든 무조건 키는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관계 무결성, 릴레이션십 무결성. 자, 릴레이션 내에는 어느 한 튜플의 삽입 가능 여부 또는 한 릴레이션과 다른 릴레이션의 튜플 사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 서로 관계가 밀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무결성이 바로 관계 무결성이 되어 있고 말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 역시 참조한다는 말은 이 레퍼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참조라는 말은 반드시 외래키란 말이 따라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 서로 참조한다는 얘기잖아. 참조한다는 얘기는 외래키가 따라 나와야 돼요. 외래키 값은 널이거나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키 값과 동일해야 된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자, 마지막으로 개체 무결성. 기본 릴레이션의 기본키를 구성하는 어떤 속성도 널일 수 없다는 것. 널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런 테이블 내에, 그죠? 얘가 없어요. 안 된다는 말이야. 그쵸? 비어있는 값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널 무결성이, 개체 무결성에 해당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널일 수 없다. 이 말 때문에 이 널 무결성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죠? 잘,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좀 빡빡하게 진행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결성까지를 다 마무리를 했고요.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 번 정도 읽어만 보시면 되는데요. 개체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키 무결성, 참조 무결성의 제약 조건이에요. constraint, 제약 조건. 제약 조건도 앞에 했던 내용과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약 조건 자체가 문제에 나올 수도 있지만 앞에서 우리가 무결성의 종류를 다 배웠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대로 키워드만 볼까요?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은 기본 키에 관련된 거. 자, 개체 무결성은 기본 키에 관련된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도메인 무결성은 도메인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도메인은 뭡니까? 범위라는 말이죠. 범위. 그죠? 또 반드시 원자값이어야 된다는 거. 이런 게 이제 키워드로 보시면 되겠고, 키 무결성은 기본 키, 또 유니크, 유일하다, 뭐 이런 말들이 키 무결성이고요. 참조 무결성은 외래키라는 말이 나오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다. 이렇게 제약 조건의 종류도 네 가지를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해드리고요.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무결성과 키에 대한 얘기인데 테마에 이 무결성 테마를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모델링 공부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정규화 공부하고 나머지 짧게 정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는 짧은 강의로 여러분한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점 자체가 100점 만점에 20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제가 강의하는 모든 내용들이 시험에 나온다고 공부를 했을 경우에 데이터베이스도 20점 만점을 모두 맞을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할 거 확실하게 외워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 정리하게 되면 키와 무결성에 대한 거 잘 정리해 주셔서 키와 무결성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다음 시간 예고해드리면 다음 시간은 모델링. 직접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수 있는 단계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게 목이 피를 토할 정도로 열강을 한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의 노력만큼
여러분들도 따라와 주신다면 반드시 좋은 일 있고 반드시 하이파이브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